장가 못 간 훈장님과 과부. 옛날 어느 마을에 호라비로 사는 서당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호라비로 살다 보니 온 몸에 군기가 좌르르 흘렀지요. 장난기 많은 학동들이 그 모양을 보고서 훈장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장가 한번 가지 않으실래요? 장가라니? 장가 가시라고요. 누구에게 장가를 가란 말이냐? 옆집 사는 과부 아주머니가 선생님이랑 아주 딱이에요. 그런 소릴랑 하지 말거라. 에이, 좋으시면서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눈 딱 감고서 우리 말대로 한번 해보셔요. 그러자 싫다던 훈장이 은근히 솔깃한 티를 내었지요. 대체 어쩌란 말이냐? 그냥 우리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어느 날 학동들은 아침 일찍 과부 집을 찾아가서 떠들기 시작하였지요. 아주머니, 우리 선생님 여기 계시지요? 선생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아니, 너희 선생님이 왜 여기에 온단 말이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가거라. 에이, 안방에 계실 텐데. 학동들은 다음 날도 또 과부 집을 찾아가서 떠들었지요. 아주머니, 아내 선생님 계시지요? 어서 우리 선생님을 보내주셔요. 아니, 이놈들이? 과부가 쫓아 나오려고 하자 아이들은 우르르 도망을 쳤습니다. 그 다음날 학동들은 동이채 트지도 않은 새벽에 일찌감치 과부의 집을 찾아갔지요. 선생님, 우리 왔어요. 나와 보셔요. 아주머니, 선생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놈들! 과부는 속옷 바람으로 뛰어나와서 작대기를 들고 아이들을 쫓아오기 시작하였지요. 아이들이 잡힐 듯 말 듯 도망가면서 떠들었습니다. 에이, 선생님 찾으러 간 건데. 선생님이랑 매일 같이 자면서 정말 이 녀석들이 입 다물지 못해. 그 소란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지요. 아니, 왜 그런데? 글쎄 이놈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자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매일 이 아주머니 집에서 잔대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으러 갔지요. 그러자 과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이놈들, 그럼 어디 한번 우리 집에 가보자. 그래요? 가봐요. 과부는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을 이끌고 제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지요. 누가 있는지 보거라. 그러자 과부가 자고 나온 이불 속에서 서당 훈장이 속옷 바람으로 나오는 것이었지요. 왜 이리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네. 뜻밖의 일에 과부는 깜짝 놀라서 입이 떡하니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구 떠들기 시작하였지요. 거봐요. 선생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공연히 아닌 척을 하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군. 까맣게 몰랐네. 과부가 나서서 아니라고 발뺌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숨어서 그럴 게 뭐 있누? 아예 이참에 식을 올려버려. 맞아. 기왕 이렇게 된 일이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과부와 서당 훈장은 동네 사람들과 아이들이 축하하는 가운데 식을 올리고 새 살림을 차렸지요. 그 두 사람은 자식까지 낳고서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선비와 아내. 경남의 의평 마을은 가난한 산골 마을이었지만 함양 박씨들이 모여 살면서 학문을 숭상하고 예의 범절을 엄히 가르치며 양반 행세를 톡톡히 하고 지내던 곳이었지요. 이 마을에 성실하고 성품이 온화하면서 미래의 큰 뜻을 품고 사는 선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학문에만 전념하고 가난한 중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였지요. 공부를 하느라 집안 형편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는 온 정성을 다해 글을 읽고 학문을 낙으로 삼고 세월을 보냈지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늘 책을 읽는 선비였습니다. 그의 부인은 마음씨가 착하여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군소리 한마디 없이 가정을 꾸려나갔지요. 그녀는 남편의 뜻을 따라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를 하였습니다. 집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남편이 성공하기만을 기대하고 모든 어려움과 고생을 감수하였지요. 그동안 많은 학문을 쌓은 선비는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급제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선비는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몇 년 뒤 다시 과거를 보기 위한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급제의 희망을 품고 천리 길을 달려 한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낙방을 하여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선비는 아내를 대할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씨 고운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내조를 잘못한 탓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녀는 자기 정성이 부족하여 남편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부끄럽게 생각하였지요. 그녀는 달 밝은 밤이면 마을 한가운데 뻗어가는 느티나무 밑에서 밤새워 기도를 드렸지요. 저희 남편이 느티나무 가지처럼 뻗어나가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남편에게 지혜를 주시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여 다음에는 꼭 과거에 급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참으로 지극한 정성이었습니다. 그 부인의 이런 정성은 온 동네에 알려지게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으면 그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박선비는 너무 운이 없어. 부인이 저렇게 밤마다 느티나무 밑에서 기도를 드리는 정성을 어느 누가 따를 수 있겠는가? 다음번에는 틀림없이 급제하겠지.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였지요. 박선비는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덧 과거 볼 날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는 한양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급제를 하여 아내의 지극한 정성에 보답해야 한다고 단단히 마음을 다져 먹었지요. 여보, 마음을 잘 가다듬어 보셔요. 이번에는 급제 되리라 믿어요. 집은 염려 말고 다녀오세요. 박선비는 아내가 고맙고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작별하고 무거운 발길로 한양을 향해 떠났지요. 남편을 머나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부인의 마음은 천길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자도 변변치 못하게 해 주었는데도 불평 없이 떠나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요. 그는 험한 산을 넘고 길을 헤치며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끼니를 걸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고생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참았지요.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면 용기가 솟아나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깊은 산골에서 도적을 만났지요. 이봐 젊은이, 가진 노자는 얼마나 있지? 이게 무슨 무엄한 짓이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소. 빈 털털이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너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해. 선비는 도적들에게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지요. 뜻을 펴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다. 한편 선비의 부인은 남편이 한양으로 길을 떠난 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성으로 기원을 하였지요. 거의 매일 느티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이 부인의 일과라 해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가고 반년이 가고 1년이 지나가도 남편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지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부인마저 지쳐서 그만 병으로 앓아눕게 되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느티나무를 끌어안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쌍한 부인의 장례를 성대하게 지내주었지요. 마을에서는 이들 부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제사를 지내주기로 했습니다. 뜻을 이루지 못한 가난한 선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마을의 젊은 유생들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실을 읊기도 하고 학문을 겨루기로 하였지요. 죽은 선비로 인하여 마을에 공부하는 풍토가 조성되었고 젊은 선비들이 과거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수차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되었지요. 사람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명에 간 젊은 선비와 부인의 영혼이 마을 사람들을 도와준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진 효자.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였지만 효성이 지극한 도리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도리의 아버지 어머니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지요. 그래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사내 아이가 태어났지요. 동네 사람들은 도리가 부처님이 주신 아들이라 효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도리는 나무를 하고 있었지요. 도끼를 높이 든 도리의 팔에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눈이 오네. 빨리 서둘러야지. 도리는 열심히 나무를 쪼개었지요. 그런데 도리가 산을 내려올 때쯤엔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눈 쌓인 길은 무거운 나무찜을 지고 걷기에 너무 힘이 들었지요. 더구나 날까지 저물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때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도리는 앞도 살피지 않고 걸음을 재촉하였지요. 도리가 한 발을 내딛자 몸이 기우뚱했습니다. 무거운 나무찜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지요. 도리는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보, 이러지 말고 죽이라도 좀 먹어봐. 불쌍한 우리 도리, 장가도 못 가고 죽었으니 불쌍하여 어쩌나? 도리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착한 아들을 볼 수 없어 아버지의 마음에는 병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몸져 눕고 말았지요. 할멈이 이렇게 아프면 도리가 어찌 저승에 가겠소. 도리는 장가도 못 갔으니 몽달 귀신이 됐을 거야. 몽달 귀신이라도 좋으니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던 도리는 마음이 아팠지요.
어머니의 소원대로 모습을 보여드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된 아들을 보면 부모님이 더욱 슬퍼할 것만 같았지요. 그래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부모님 곁에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루 끝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 하였지요. 이상하다. 광 속에 있던 쌀이 어디 갔을까? 어젯밤 도둑이 들었나? 도리는 광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정말 쌀이 없어진 게 아니겠어요? 가난한 집의 곡식을 도둑질하다니 혼을 내주고 말 것이야. 그날부터 도리는 광 옆에서 도둑을 지켰습니다. 며칠 후 달이 뜬 밤이었지요. 쌀이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몸집이 큰 사람 하나가 살금살금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위를 살피더니 광으로 들어갔지요. 도리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쌀 한 가마니를 메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도리는 도둑을 쫓아가 보았습니다. 개울을 건넌 도둑은 산속 작은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어찌나 낡고 오래된 집인지 곧 무너질 것만 같았지요. 도리는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난 정말 도둑질을 잘한다니까. 내일은 박서방네 쌀을 훔쳐야지. 도둑은 방 한가운데에 누워 잠이 들었지요. 다른 집 쌀도 훔치겠다고? 어디 두고 보자. 도리는 하루 종일 도둑을 혼내줄 생각만 하였지요. 해가 저물 때쯤 도리에게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었지요. 도리는 산속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도리가 한참을 기다리자 도둑이 나타났어요. 어깨에 쌀 가마니를 메고 노래까지 부르며 왔지요. 네 이놈! 도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은 너무나 놀라 쌀 가마니를 떨어뜨렸지요. 왜 땀 흘려 일할 생각은 않고 남의 것을 훔치느냐? 내 놈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도둑질을 하는 것을 보았으니 그냥 둘 수 없다. 도둑은 소리친 사람이 자기보다 작다는 걸 알았지요. 그래서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 맛 좀 봐라. 도둑은 도리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잡겠다고? 그래, 어디 한번 잡아봐라. 도둑은 분명 도리를 잡았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도둑의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리는 도둑이 떨어뜨린 쌀 가마니를 한 손으로 들었지요. 자, 이걸 받아라. 도리가 쌀 가마니를 도둑에게 던졌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도둑이 쓰러져 버렸지요. 도둑은 도리가 자기보다 힘이 세다는 걸 알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힘껏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도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도둑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도둑질을 안 할 테냐? 예,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좋아. 그럼 넌 내 대신 아들이 되어야 해. 어제 도둑질을 한 집에 가서 내 대신 효도를 하거라. 두 분을 잘 모시지 않으면 내가 나타나 너를 벌줄 것이야. 예, 착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도둑은 그날 밤 산을 내려와 도리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처음 보는 사람이 절을 하자 놀랐지요. 도둑은 산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은 도둑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지요. 아들이 된 도둑은 아버지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도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지요.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가끔씩 총각으로 죽은 아들 도리를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때면 도리도 왠지 한숨이 나왔지요. 이제 도리는 저승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승 가는 길은 아주 멀었지요. 그래서 친구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감, 우리 죽은 도리를 장가 보냅시다. 웬 마을에 작년 여름 전염병으로 죽은 분이라는 처녀가 있대요. 화창한 봄날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깨끗한 지프로 신랑 신부 인형을 만들었지요. 도리 인형은 사무 관대를 썼습니다. 연지 곤지를 찍은 분이 인형은 하얀 가마를 탔지요. 도리와 분이는 손을 꼭 잡고 함께 저승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스님을 무시한 선비들. 옛날 선비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뒷산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의 주지 스님은 아는 것이 많고 명망이 높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님에게 배움을 얻겠다며 절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을 못마땅한 눈길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마을 선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님이 자기들보다 아는 것이 많다고 소문이나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따르는 것이 배가 아팠던 것이지요. 스님이 지식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 우리보다 공부를 못했을 텐데. 당연하지.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절에 직접 찾아가자고. 우리도 배움을 얻으러 왔다고 하면서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를 내는 것이야. 아하,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자 이거지? 선비들은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다음날 선비 세 사람은 뒷산에 있는 절로 가서 스님과 마주 앉았지요. 저희는 아랫마을에 사는 선비들입니다. 스님께 배우러 왔으니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들은 스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였지요. 그러나 곁으로 예의를 차릴 뿐 얼굴에는 조롱의 빛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님은 말 없이 선비들을 쳐다보더니 차를 끓여 내놓았지요. 자, 식기 전에 드시지요. 찻잔에는 찻물이 가득 찼습니다. 선비들은 차가 뜨거워 찻잔에 입도 대지 못하였지요. 그러자 스님이 주전자를 이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차가 뜨거워 얼른 드시지 못하는군요. 그럼 주전자에 찬물이 담겨 있으니 찬물을 타서 드시지요.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뜨거운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잔에 찬물을 붓습니까? 선비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짓자 스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맞습니다. 잔이 뜨거운 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찬물을 부을 수 없지요.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배우러 왔다면서 어째서 찻잔처럼 가득 채운 채 오셨습니까? 쓸데없는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내 말이 들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가르침을 얻고 싶다면 마음을 비우고 오십시오. 선비들은 스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얼굴만 붉혔습니다. 스님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었지요. 호박 임금 이야기. 옛날 어떤 형제의 부모가 죽으면서 많은 유산을 두 형제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형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넓고 좋은 땅은 자기가 차지하고 거친 산 비탈의 작은 자투리 땅을
동생에게 주었지요. 동생은 나이가 어려 아무것도 모르고 형이 주는 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을 댈 수 없으니 벼농사를 지을 수 없구나. 뭘 심으면 좋을까? 동생은 생각하다가 산 비탈에 밭을 일구고 호박씨를 구해 뿌렸습니다. 동생은 호박을 정성껏 키웠지만 제대로 다 자라기도 전에 산에 사는 원숭이들이 몰려와서 따먹어 버리는 것이었지요.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원숭이들을 혼내 다신 내 밭에 나타나지 않게 할까? 동생은 좋은 꾀를 내었습니다. 그는 곧 몽둥이와 징, 그리고 호박 색깔의 자루를 하나 준비하였지요. 그리고 호박밭 가운데로 가서 몽둥이와 징을 들고 자루 속에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원숭이들이 호박을 훔치러 왔을 때 징을 울려 깜짝 놀라게 하여 멀리 도망치게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지요. 만약 달아나지 않으면 원숭이들 중 한 마리는 몽둥이로 때려버려야지. 그래야 다신 안 나타나겠지. 동생은 자루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원숭이들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지요. 바로 그때 원숭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원숭이들은 호박밭 속의 커다란 자루를 보자 모두 놀라고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는 등 소란을 피웠지요. 엄청나게 큰 호박이야. 이렇게 큰 호박은 처음 보는 걸. 아마도 이건 호박 임금님이 아닐까? 원숭이들은 자루를 어깨에 메고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동생은 자루에 터진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마침 달이 밝아 동생은 수십 마리의 원숭이가 자기를 어깨에 메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깜짝 놀라 징을 치려 하다가 원숭이들을 지켜보기로 하였지요. 원숭이들은 어느 바위 동굴 속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이미 동이 터오르고 있었지요. 원숭이들은 동생이 든 자루를 편편한 큰 바위 위에 얹어 놓았습니다. 바위 주위에는 작은 돌들이 쌓여 있었지요. 이건 원숭이들의 식탁인 모양이군. 주위의 돌들은 의자이고 말이야. 원숭이들은 곧 모두 그의 앞에 꿇어앉아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박을 먹기 전에 산신령에게 감사 기도라도 올리는 모양이군. 그때 동생은 그제서야 힘껏 징을 쳤습니다. 자루 속에서 갑자기 징 소리가 울려 퍼지자 원숭이들은 자지러질 때 놀라 모두들 동굴 밖으로 도망쳐 버렸지요. 동생은 자루 속에서 빠져나와 동굴 속을 둘러보았습니다. 동굴 속에는 수많은 호박과 과일 그리고 금은 보화가 가득가득 하였지요. 동생은 기뻐하며 자루 속에 금은 보화를 가득 넣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 고래등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는 소식은 형에게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녀석이 어찌 갑자기 부자가 되었단 말인가? 형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동생을 찾아가 물었지요. 대체 돈이 어디서 난 것이야? 동생이 설명을 해주자 형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그 호박밭과 내 논을 바꾸는 게 어떨까? 아주 좋은 논을 줄게. 동생이 팔을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형님이 큰 손해를 보잖아요. 이 녀석아, 바꾸자면 바꿀 것이지 웬 말이 그리 많아? 형은 동생을 윽박질러
억지로 넓은 논과 작은 호박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과 몽둥이를 들고 자루 속에 들어가 호박밭에 누웠지요. 밤이 되자 호박밭으로 원숭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더 큰 호박 임금인걸 어서 둘러매고 가자. 원숭이들은 형이 든 자루를 어깨에 메고 동굴로 향했습니다. 원숭이들이 냇물 위의 다리를 지날 때 형은 갑자기 설사가 나왔지요. 아까 저녁 먹은 게 잘못된 거야. 이를 어쩌지? 참으려고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은 그만 자루 속에서 설사를 하고 말았지요. 그러자 설사가 자루 밖으로 흘러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갑자기 이게 무슨 냄새지? 호박에게서 나는 냄새 같은데. 그럼 이건 썩은 호박인가 봐. 썩은 호박은 못 먹어. 당장 버리자. 원숭이들은 자루를 냇물에다 풍덩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지요. 형은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소리쳤습니다. 난 썩은 호박이 아니야. 하필이면 이렇게 중요한 때에 설사가 나올 게 뭐람? 원숭이가 된 부부. 옛날 어느 마을에 구두쇠 영감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어찌나 구두쇠 짓을 하는지 마을 사람들 모두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영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영감 부부가 밥을 먹는데 웬 거지가 밥을 빌러 왔습니다. 영감은 수저를 내던지며 노발대발하였지요. 하녀를 불러 거지를 내쫓으라 일렀습니다. 이런 재수없게 웬 거지람 당장 쫓아버려라. 하녀는 아주 못생겼으나 마음이 너무 착하였지요. 영감 몰래 자기 몫의 저녁밥을 거지에게 주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받아주십시오. 주인님을 대신하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거지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며칠 뒤 아가씨는 산에 가야 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동북쪽으로 10리쯤 걸으면 시냇물이 나올 것인데 그 물에 목욕을 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며칠 뒤 영감 부인은 하녀에게 산나무를 캐오라 일렀지요. 하녀가 산에 가니 거지의 말대로 정말 시냇물이 나타났습니다. 하녀는 목욕을 하고 산나무를 뜯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하녀는 몰라보게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총각들이 가슴을 태우더니 부자와 귀족의 아들들이 줄지어 청혼을 해온 것입니다. 영감의 부인은 하녀가 몹시 부러웠지요. 그래서 하녀에게 그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하녀는 숨김없이 말해주었지요. 영감 부부는 뜰 듯이 기뻐하며 산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물이 얼음장보다 차가운데도 꾹 참고 목욕을 하였는데 온 몸이 간지러워 견딜 수가 없었지요. 박박 긁었더니 몸이 부어오르면서 털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영락없는 원숭이 꼴이 되고 말았지요. 영감 부부는 하녀가 자기들을 속였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은 하녀를 죽일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갔지요. 그것도 모르고 하녀는 영감 부부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갑자기 거지가 나타나더니 말을 하였지요. 어서 대문에 숯불을 피워 놓으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녀는 얼떨결에 거지가 시키는 대로 하였지요. 이때 원숭이 2마리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다가 숯불 위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뜨거워 펄펄 날뛰는데 엉덩이는 벌써 빨갛게 익어버렸지요.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줌 누고 신부를 얻은 청년.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어린 청년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추웠던 어느 겨울밤, 청년은 오줌이 마려워 잠에서 깨어났지요. 그런데 오줌을 누러 뒷간으로 가려고 방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 추워. 캄캄한데 이렇게 바람까지 부니 무서워 뒷간에는 못 가겠네. 청년은 얼른 방 문을 닫았지요. 어쩌면 좋지? 안 되겠다. 부엌에 가서 오줌을 누워야지. 청년은 방문을 열고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오줌을 누웠지요. 아휴, 이제 살겠다. 청년은 방으로 돌아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에도 청년은 오줌이 마려워 한밤중에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역시 부엌에 가서 오줌을 누웠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마다 부엌에서 오줌을 누웠지요. 이렇게 날마다 오줌을 누다 보니 부엌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편 부엌에는 조왕신이 살고 있었지요. 옛날 사람들이 부엌에 살고 있다고 믿었던 신이랍니다. 그런데 조왕신은 오줌 냄새 때문에 밤마다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지요. 참다 못한 조왕신은 뒷산을 지키는 산신령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산신령님, 저희 집에 사는 오줌 싸개 녀석을 혼내주십시오. 밤마다 부엌에 와서 오줌을 누는 통에 냄새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산신령은 조왕신의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으로 몹쓸 녀석이로구나. 뒷간이 따로 있는데 왜 부엌을 더럽히는고? 그렇게 게으른 녀석은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게 해야겠다. 산신령은 뒷산에 사는 호랑이를 불렀습니다. 너는 당장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밤마다 부엌에서 오줌을 누는 아이를 잡아먹도록 해라. 산신령의 명령을 받은 호랑이는 마을로 내려갔지요. 그리고 두리번거리며 어린 청년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린 청년의 집은 마을 어귀에 있어 금방 찾을 수가 있었지요. 호랑이는 부엌문 앞에 엎드려 청년이 방에서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오줌이 마려워 잠에서 깬 청년은 어느 때처럼 부엌으로 향하였지요. 청년은 부엌문 앞에 엎드려 있는 호랑이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비명을 지르거나 달아날 수도 없었지요. 아이는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렀지만 태어난 척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줌을 누며 걱정스럽다는 듯 중얼중얼 거렸지요. 날이 몹시 춥구나. 부엌 안에 있어도 이렇게 추운데 산속에 사는 호랑이는 얼마나 추울까? 호랑이가 들으라고 일부러 한 말이었지요. 하지만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다 있다니 말만 들어도 고맙구나. 그런데 저토록 비단결 같은 마음씨를 가진 청년을 잡아먹으라고? 그럴 수는 없지. 그보다 내가 저 착한 청년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렇지. 저 청년에게 신부를 구해주어야지. 이렇게 결심한 호랑이는 아이의 집에서 나와 이 고을 저 고을 신부감을 찾으러 돌아다녔지요. 그런데 호랑이가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마을에서는 마침 혼례식이 열리고 있었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연지 곤지를 찍은 어여쁜 신부가 신랑과 마주 서서 막 절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호랑이가 그곳에 뛰어들어 신부를 입에 물고 재빨리 달아나 버렸지요. 호랑이는 그대로 한참을 달려서 청년의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신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뒷산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한편 여느 때처럼 한밤중 오줌이 마려워 잠에서 깬 청년은 방문을 열고 나오다가 정신을 잃고 마당에 쓰러져 있는 신부를 발견했습니다. 놀란 청년은 부모님을 깨워 신부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뒤 밤을 새워 돌봐주었지요. 다음날 정신을 차린 신부는 자신을 돌봐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니 평생 동안 곁에서 지내며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의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청년은 밤마다 부엌에 오줌을 눈 덕에 어여쁜 신부를 얻게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백두폭포와 무지개. 옛날 백두산 깊은 곳에 용암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난 사냥꾼인 총각은 활솜씨가 뛰어났지요. 그 지방에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을 하기 위해 용암이 깊은 산속을 헤매고 있을 때였지요. 사람 살려주십시오. 여자의 애처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용암은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처녀의 머리 위를 뛰어넘으며 넋을 빼고 있는 것이었지요. 정신이 흐릿해진 처녀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좋지? 화를 쏘면 성난 호랑이가 처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였지요. 용암은 몸을 날려 아름드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놈 호랑이, 내 화살을 받거라. 이렇게 고함을 치자 호랑이가 우뚝 멈추어 섰지요. 용암을 발견한 호랑이는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더니 나무 밑으로 달려와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용암은 뱀의 독을 바른 화살을 활에 걸었지요. 그리고는 화살을 날려 호랑이 몸에 명중시키고 말았습니다. 용암은 나무에서 내려가 지니고 다니던 물통의 물을 그 처녀에게 먹였지요. 잠시 뒤 처녀는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정신이 드시오? 누구시지요? 그렇게 두려워할 것 없소. 내가 저 호랑이를 쏘았소. 처녀는 용암이 가리킨 곳을 바라보고는 덜덜 떨며 그의 가슴에 안겼습니다.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저 호랑이는 죽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씨는 누구시오? 소녀는 백두 총장의 딸이옵니다. 백화라고 하지요. 백두 총장의 따님이시라고요? 용암은 깜짝 놀랐습니다. 백두산을 다스리는 총장님의 딸일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호랑이에게 잡힐 뻔하시었소? 꽃과 새를 쫓아다니며 놀다 그만.
길을 잃고 호랑이를 만나셨군요. 예, 큰일 날 뻔했군요. 제가 모셔다 드릴 터이니 어서 여기를 떠나시지요. 용암은 백화 낭자를 들쳐업고는 숲을 헤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백두 총장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본체에도 쥐체에도 없사옵니다. 혹시 납치된 게 아닐까요? 말을 해도 그런 끔찍한 말을 하다니.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밤을 꼬박 세워서라도 백화를 찾아오도록 해라. 백두 총장이 명을 내렸지요. 분부를 받은 신하들이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횃불을 밝혀들고 숲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무리의 신하들이 숲속 깊이 들어갔을 때였지요.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모두들 그 불빛을 향해 뛰어갔지요. 저 옆에 있는 놈은 웬 놈이지? 불 주위에 앉아있는 용암과 백화를 보며 신하들이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저놈이 우리 총장님의 따님을 꿰어낸 것이야. 저놈을 잡아가자. 수군거리던 신하들이 용암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에 당할 용암이 아니었지요. 기합 소리와 함께 번개처럼 신하들을 거꾸로 뜨렸습니다. 아버지의 신하들이라는 것을 안 백화가 꾸짖었지요. 이분은 내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다. 그러자 신하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그때 백화가 신하들을 일으켜 세웠지요. 자, 어서 집으로 가시지요. 백화 낭자가 돌아오십니다. 백화야, 무사했구나. 백화 낭자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용암을 소개해 주었지요. 이분이 저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젊은이, 이 은혜를 어찌다 갚으리까? 자, 풍악을 울리고 잔치판을 벌여라. 즐거운 잔치가 벌어지고 백두 총장이 용암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활솜씨가 신궁에 가깝다던데 한번 보여주지 않겠는가?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그럼 어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때 마침 하늘에는 솔개가 날고 있었지요. 하늘을 빙빙 돌고 있는 솔개를 향하여 용암이 화살을 겨누었습니다. 화살은 솔개를 명중시켰지요. 우와, 명중이다. 과연 신궁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솜씨로군. 이번엔 칼솜씨를 보여주게. 용암은 칼솜씨도 보여주었지요.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은장도에서 빛이 번쩍번쩍 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었지요. 백두 총장은 몹시 흡족해하며 용암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를 내 사위로 삼았으면 하는데 그대의 의향은 어떤고? 그 은혜 태산 갔사옵니다. 감격한 용암은 두 손으로 은장도를 받쳐들고 절을 했습니다. 따로 날짜를 잡아 예를 치르기로 하세. 예, 감사합니다. 용암은 꿈만 같았지요. 잔치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총장님,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로는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뭐라? 그렇다면 큰일이 아닌가? 그때 용암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소인이 적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적을 물리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총장은 용암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부탁하네. 용암은 적과 싸우기 위하여 전장으로 나섰지요. 적들의 수는
아군의 배가 넘었습니다. 용암은 꾀를 내어 싸움에 지는 척하면서 적군을 백두산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적군을 손바닥 보듯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벼랑 위에다 진을 쳤지요. 쏘아라! 용암의 명령에 따라 군사들은 기어오르는 적군을 향해서 일제히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적군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지요. 그러나 적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벼랑을 기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었지요. 이제 화살과 식량이 모두 떨어져 갔습니다. 총장님, 식량과 화살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용암에게서 연락을 받은 총장은 백화를 불렀습니다. 백화야, 네가 식량과 화살을 가지고 가면 부마도 용기가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전장에 다녀오도록 하여라. 알겠습니다, 아버님. 백화 낭자는 화살과 식량을 말에 싣고 백두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나를 따르거라. 백화 낭자는 용암이 있는 전장에 도착하였지요. 아니, 백화 아가씨가 여기까지 몸소 오시다니요. 백화 낭자. 용암이 백화 낭자를 보고 반가워 달려가고 있을 바로 그때 화살 하나가 용암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나는 틀렸소. 어서 피하시오. 안 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어요. 그때 적군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암은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났지요. 니놈들에게 사로잡힐 것 같으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에게 사로잡히지는 않겠다. 적장은 통쾌한 듯 웃었습니다.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다. 순순히 항복하면 공을 인정하여 벼슬을 줄 것이다. 적장이 두 사람을 점점 죄어왔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말거라.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다. 용암님, 우리 차라리 벼랑 밑으로 떨어져요. 그럽시다. 두 사람은 벼랑 위에 섰습니다. 밑은 천길 만길의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지요. 적들이 덮치려는 순간 두 사람은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절벽이 쩍쩍 갈라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허물어진 바위 사이로 두 줄기 폭포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폭포수는 도망치는 적군을 모조리 삼켜버렸지요. 백두폭포는 이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폭포 속에는 7빛깔의 무지개가 박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용암의 장렬한 기백과 백화의 넋이 피어오르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